사실상 근데 보험료율을 보자면은 OECD 평균이 한 18% 정도 되거든요. 아, 소득에서 18%씩 떼간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9%니까 네. 절반 정도 수준이니 보험료율이 낮은 건 맞습니다. 낮은 건 맞고,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럼 고갈이 되는 문제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냐. 여러분, 우리가 1988년 이후로 쌓아온 국민연금의 누적 적립금이 무려 1,000조 원입니다. 이 1,000조 원을 가지고도 2050년 넘으면 고갈될 거야. 이걸 걱정하는 게 우리의 현황인데, MZ들에게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떼먹지 않고 주겠습니다. 이걸 설득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 국민연금이 어느 현황에 와 있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에게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소장님이 국민연금 감별사잖아요. 그렇죠? 개혁안 감별사. 상당히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그렇죠. 예, 사실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연금이다 보니까 그 어떤 연금보다도 노후 보장에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갈이 되다 보니까 걱정도 많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나라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만 우리 모두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워낙 공포심과 또 안 좋은 인식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그거부터 물어볼게요. 네. 국민연금 내면 나중에 줘요? 예, 준다고 합니다. 떼먹지 않아요? 떼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견이 많죠. 이제 공무원연금이나 뭐 군인연금 같은 직영연금들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법에 만약에 기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라에서 지급을 보장한다라고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약간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줄지는 뭐 정부가 그때 가가지고 알아보겠다라는 식 정도라서 이 부분도 명문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호, 그건 좀 곤란한데. 그래서 네. 사실은 그런데 이걸 그럼 왜 법적으로 명문화하지 않느냐, 네. 나라가 나중에 떼먹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법에 네.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급을 해줄 방법이 되게 제한됩니다. 결국은 세금이겠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네. 사학연금도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국민연금마저도 그렇게 만약에 딱 그 명문화 시켜 놓으면 걱정거리는, 지금처럼 기금이 고갈되거나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때, 어차피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데 세금으로 해주니까 뭐 큰일 날 일 있겠어? 고민 그만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고민을 안 해버리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거에 대한 노력은 하는데, 이걸 반드시 세금으로 보전한다라는 내용을 박아놨을 때의 부작용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 얘기가 이거 이러다가 고갈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온 거는 네. 제가 기자 된 지 20년 됐는데 20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5살 때부터 기자를 하죠. 그러게요. 저는 글자도 알기 전에 기자부터 돼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5살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예. 올해 유독 국민연금 구조개혁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올해가 뭐 특별한 해입니까? 사실은 뭐 올해 특별한 해라기보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진짜 오래 전부터 나왔어요. 2003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이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기금 고갈된다 했는 이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개혁을 못 하고 있다가 2007년에 가가지고 한번 살짝 바꾼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뒀다가는 정말 이제 고갈 시점이 점점 당겨지고, 뭐 합계 출생률도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면 고갈 시점이 2055년이 아니라 뭐 52년 그 이내로도 당겨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하지 않으면은 정말 나중에도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어떤 공통점이 생기고 있는 거죠. 공감대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5년에 한 번씩 지금 장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산하게 돼 있죠.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5년에 한 번씩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국민연금 재정 전망, 그리고 보험료 조정, 연금 기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승인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하고 또 국회에서 그 내용을 토대로 네.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법대로 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법대로 된 적은 거의 없었고, 늘 이제 개혁을 다룬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개혁이라고는 하지만 좋은 쪽으로 바뀐다기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바뀌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실제로 여지껏 나왔던 개혁안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에 부딪히거나 뭐 정부 반대, 이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개혁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네, 거죠. 뭐 매년 나왔던 지금은 바꿔야 되지 않았나. 네. 그게 또 올해가 왜 그러냐면 올해가 그 5년에 한 번씩 계산하는 해이기도 하고 네. 마침
90년생이 아. 올해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90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5년 55년, 네. 65세가 되잖아요. 그때 고갈될 거라는 시나리오가 올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올해 구조개혁이냐 모수개혁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지난달에 정부안이 24가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국회에서 2가지 안을 내놨단 말이에요. 네네. 자, 일단 정부안 24가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올려놓고 네. 이 중에서 하나 골라라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것 아니냐. 그런데 한쪽으로 보면 그만큼 고민이 깊은 거 아니냐. 답을 못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게 좀 과한 거 아니에요? 너무 과하죠. 세상에 모든 일이 일어날 확률은 0에서 100% 사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0과 100만 잘라놓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상해서 시나리오를 24가지나 내놨는데 사실 뭐 그게 이제 2가지로 좁혀지긴 했죠. 네. 결국은 이제 보험료 더 내는 쪽으로는 방향을 잡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더 받을 것이냐 덜 받을 것이냐를 놓고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답을 내놓고 국회로 공을 던졌어요. 네. 근데 사실상 공론화를 그럼 여지껏 하고 그거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제 뭐 마치 화두를 던진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뭔가 갸우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가 내놓은 2가지 안. 네. 국회안 2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일단 1안은 더 내고 더 받는 네. 소득보장 강화안인데 보험료율은 지금 소득 대비 9%입니다. 그걸 이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50%까지 올리겠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더 내기 때문에 이 고갈 예상 시점은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정도 연장이 돼요. 그리고 이 안 같은 경우에는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지금처럼 받는 건데 보험료율은 오히려 더 올립니다. 15%로 올리고 네. 소득 대체율은 지금의 40%를 유지한다. 그러면 고갈 예상 시점은 2055년에서 2071년으로 16년 더 연장되는 겁니다. 자, 지금 김현우 소장님하고 저 사이에 네. 그림이 떠 있어요. 예. 유튜브에 그 네모칸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현재 소득 대체율은 42.5%. 그렇죠. 그리고 장차 40까지 가겠다는 거니까 2028년까지는 40%로 떨어지게끔 그쵸.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안이든 2안이든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내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허리가 휘는데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지껏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지껏 못 바꿔왔죠. 이제 허리가 휘는데 몇 퍼센트 올라가는 것 네. 자체가 뭐 소득도 그만큼 올라가 주면 뭐 그래 그 정도까지 거 낼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몇 퍼센트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저항이 심하죠. 근데 지난번에 개혁하고 나서 그 뒤로 한 번도 개혁을 못했다. 네. 이런 반론도 있잖아요. 20년 동안 사실 보험료율을 전혀 못 올린 거예요. 지난번에 개혁한 게 언제였죠? 2007년이니까 네. 거의 뭐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2015년 정도 가량 됐는데 그 기간 동안 뭐 보험료율이나 이런 것들은 조정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근데 보험료율을 보자면은 OECD 평균이 한 18% 정도 되거든요. 아, 소득에서 18%씩 떼간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9%니까 네. 이 절반 정도 수준이니 보험료율이 낮은 건 맞습니다. 낮은 건 맞고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럼 고갈이 되는 문제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냐? 당연히 좋기 때문에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구조라서 이게 처음에 국민연금이 설계됐을 때 출생률이라든가 뭐 성장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성장률도 많이 떨어지고 출생률도 상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갈이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다면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올리거나 아니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되는데 네. 그 2가지가 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보험료율은 여지껏 못 올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고갈되는 시점이 당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그런 장치를 해두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인구 구조가 안 좋아지. 그때 당시에는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제발 많이 낳으지 마세요. 네. 였는데 실제로 이렇게 말을 잘 왜 본 들어주죠. 것처럼 기억해요? 저 TV에서 옛날 자료 그렇죠? 봤습니다. 네. 네. 그래요. 연기금 투자 실패도 한몫한 것 같다. 김성래님이 이런 의견 주시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때요? 그런데 제가 국민연금처럼 진짜 연금 기금을 운영 잘하는 곳은 손에 꼽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투자 실패도 물론 있었어요. 작년 연말이나 이럴 때 보면은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했죠. 국민연금 해외 투자에 실패해서 뭐 50조 원 손해 봤다 이런 기사들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건 그리고 뭐 국민연금의 이제 홍보부나 이제 관계에 계신 분들 한테 들어봐도 안타까운 건 그리고 나서 사실 거의 3개월에서 4개월 만에 다 복구했거든요. 손실분을 다 복구해서
그 이상으로 올려놨어요. 네. 근데 그런 기사들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 손실 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하기도 하긴 하지만 그 같은 기간 동안 개인이나 다른 기관들 뭐 다른 연기금에서 손해를 낸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했고 그리고 그 손해 본 부분도 많이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국민연금 측에서 1원 한 장 받은 건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 균형적인 시각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혹시 전혀 아닙니다. 네. 안타까운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고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저는 사실상 고갈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거보다 앞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게 그 연금 재정 수지가 적자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온 돈이 더 많거든요. 걷어들이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습니다. 보험료로 들어오는 돈 그리고 연금으로 지급되는 돈 따져놓고 봤을 때 아직은 보험료로 걷어들이는 돈이 많아요. 근데 이게 언제 꺾어지냐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7년도 채 안 남은 2030년 정도가 되면 재정수지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받는 돈보다 내주는 돈이 커진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뭔가를 팔아가지고 지급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럼 국민연금이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대체투자 자산들을 팔아서 연금을 지급을 해줘야 될 텐데 금융시장에 그럼 영향이 크겠는데요. 그렇죠. 그게 네. 걱정이에요. 지금 그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1000조 중에 한 317조 정도 32% 정도가 국내 채권이고요. 그리고 한 15% 가까운 돈이 국내 주식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채권이나 주식을 팔아야 될 텐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가장 큰 손이라고 하는 게 국민연금인데 그 큰 손이 주식을 팔아지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미치는 충격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작년 재작년에 계획을 했던 게 국내 주식 비중은 조금씩 줄여나가고 해외 자산을 좀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네.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큰 충격이 있을 걸 대비해서 지금부터 먼저 이제 비중을 줄여놓자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국내 장을 배신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도 안 좋은데 국내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이게 더 안 좋은 영향 아니냐? 물론 이게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이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팔면 이 시장 어떡하라는 거냐라는 것 때문에 그 시점을 좀 늦췄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어떤 특정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이 국내 주식 비중이나 해외 국내 채권 비중을 조절하지 못하면 네. 나중에 가서 진짜 연금을 줘야 될 때 적자가 날 때 크게 큰 폭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2030년엔 그로 인해서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미칠 수 있는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기금 운용을 하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네. 생각을 해보면 국민연금도 한국은행 뺨치는 독립성을 좀 보장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진짜 그 부분에 네. 100% 공감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독립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기금 운용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또 정치적인 논리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부터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기금 운용에도 조금 묘를 낼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로 나오는 게 이게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구조를 바꾸는 거는 네네. 얼마를 어떻게 걷어서 그 누구에게 어떻게 줄 건지 그렇죠. 직역연금과 합칠 건지 말 건지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모수개혁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몇 프로 걷어서 몇 프로 줄 건지 그렇죠. 그 숫자를 바꾸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거 둘 다 받으시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계실 텐데 기초연금하고 연계라든지 네. 아니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거랑 아예 합쳐서 관리를 하자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런 주장도 이건 있습니다. 대안이 될 수 없어요? 대안이 될 수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자면 사실 구조계약도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하고 지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게 되면 기초연금도 깎이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기초연금의 탄생부터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2007년에 국민연금이 개혁되면서 네. 당시의 소득 대체율보다 낮아지게 되다 보니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이신 분들이 더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걸 보전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나왔어요. 국민연금이 소득 대출이 낮아지니 저소득층 구간 우리가 국민연금 A값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이 중에 한 10% 정도는 보전을 해주자 5% 정도 보전해주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10만 원 정도는 지급을 해주겠다. 그래서 최저로 필요한 소득 수준은 맞춰주겠다라는 개념으로 나왔던 건데
이게 이상하게 이제 이 대선을 거치면서 그냥 누구든 하는 대선 공약이 된 거예요. 지금 기초연금 대상이 노인 가운데 전 국민의 70%잖아요. 그렇죠. 상위 그쵸. 30% 제외하고. 근데 그것도 되게 애매합니다. 이게 소득을 우리가 가르는 기준을 대부분의 많은 제도에서 보면 1등부터 100등까지 소득을 나누겠다라고 했을 때 기준이 되는 건 건강보험료를 기준하는 게 대부분의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기초연금만큼은 별도의 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득으로 환산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 중에는 약간 갸우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가의 자동차. 고가의 자동차라고 한다면은 뭐 4천만 원 이상, 뭐 3,000cc 이상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회원권 이런 것들은 가지고만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은 이 고가의 자동차라고 한다면 전기차 뭐 이런 것들 네. 친환경 차량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나마 좀 싸게 살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친환경 차들 같은 경우에 구매하게 되면 고가 자동차로 분류가 돼서 아예 이제 기초연금을 못 갖게 되는 거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4천만 원짜리 차를 살 수 있으면 그 부자 아니야? 그 정도면 이제 기초연금 안 받아도 되지 않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자녀들이 차를 살 때 보험료 같은 거 아끼려고 부모님 이름으로 지분 이렇게 넣어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 집에서 알아서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분을 1%만 부모님이 갖고 있어도 그분은 못 받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괜히 이제 보험료 아끼려고 자녀분들 입장에서 전기차 사는데 부모님 이름으로 1% 정도 지분 넣어놨다. 그렇게 하면은 엄마 아버지가 한 달에 32만 원씩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아예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득 상위 30%를 가르는 기준이 그렇게 되다 보니 약간 현장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생기는 거죠. 공무원 군인연금하고 합치는 건 어때요?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공무원연금 많이 받는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놓고 봤을 때는 공무원연금의 효율이 국민연금의 효율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공무원연금 2000년도 들어서 이제 개혁되면서 이 납입하는 보험료율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갔고 받게 되는 연금액은 낮아져서 흔히 얘기하는 그 이제 수익비가 좀 떨어지는 거죠. 내가 100이란 돈을 냈을 때 100을 받으면 수익비는 1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인 수익비가 한 1.5 정도 되는 걸로 보고 내가 있어요. 낸 돈보다 1.5배 받는다. 그렇습니다. 물론 소득이 많으면 그 수익비는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익비가 1 밑으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만큼 더 많이 준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그 수익비가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합치게 됐을 때는 사실상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성격이 애매한 게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군인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국민연금과 플러스 퇴직금 이걸 이제 합쳐놓은 형태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인 거죠. 그래서 그런 퇴직금이 같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 기금과 군인연금을 또 국민연금을 합치는 것이 이게 또 가능한 일인가? 이건 또 장기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모수 개혁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까지 손댄다는 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죠. 듣다 보면 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안드로메다로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수장님 이거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아니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유럽은 그때 돈 다 써가지고 맞습니다. 적립금이 없어서 그냥 그 해에 걷어서 그 해에 줍니다. 네. 그래도 빼놓지 않고 주는데 우리도 뭐 적립식 말고 이렇게 부가식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셨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적립식이라는 걸 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을 쌓아놔서 나중에 그 돈을 미래에 받는 방식 이게 적립식인데 사실 이 적립식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 국가 중에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연금 제도가 먼저 도입된 유럽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적립식을 고수하다가 다 썼거든요. 다 쓰고 나서 이제 부가 방식이라는 걸 채택해서 마치 우리가 건강보험료 내듯이 지금 낸 돈을 지금 받아가는 그 젊은 세대가 낸 돈을 지금 노후 세대가 받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적립식하고 부가 방식이 약간 섞여 있기는 해요. 섞여 있기는 한데 이게 점진적으로 가서 부가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맞고 어쩔 수 없이 기금은 고갈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적립식에서 부가 방식으로 바꿔가는 과정에 있어서 천천히 바꿔가야지 기금이 딱 고갈되면서 그때부터 우린 부가지식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면 뭐 보험료율을
한 달에 30% 40%도 안 돼요.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것도 충당이 네.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갈되는 시점인 뭐 2055년까지 한 30년에 걸쳐서 장기간 바꿔가자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고 연구 보고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국민적으로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제 부가 방식으로 바꿔가는 데 있어서 어떤 충격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근데 자꾸 기금 고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공포감이 조성이 되고요. 그러게요. 그게 지금 내는 것보다 더 많이 주니까 그렇죠. 후하게 주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게 일종의 전 국민 갯돈이잖아요. 갯돈인데 개원이 줄어요, 여러분. 네. 갯돈 먼저 타간 사람들은 좀 넉넉하게 받아가고 예. 그러면 뒷번호 뽑은 사람들은 불안하죠. 불안하죠. 개원은 줄어들고 갯돈은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소장님, 이 모든 개혁안의 핵심은 젊은 세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국민연금의 대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설득을 좀 하겠어요? 일단 대장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건 설득이 정말 어려운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해야지 어떡해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친구들의 반발은 이 젊은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스럽긴 한데 이게 또 어디까지가 젊은 세대를 가르는 것도 애매해요. 그냥 20, 30대로 합시다. 편의상. 네. 저도 생각이 되는데 일단 문제는 그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김현우 소장님까지 포함할게요. 네. 보험료율을 올리게 되면 나는 장기간 동안 높은 보험료를 내면서 그러면 올라간 보험 뭐 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그대로인 연금을 받게 될 텐데 당장에 이제 연금 수령이 코앞에 놓이신 분들은 네. 50대 4050 같은 경우에는 적게 그만큼 이제 많이 내지는 않고 많이 받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저항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내놓은 안은 2030 세대들은 천천히 보험료를 올리고 4050 세대들은 이제 보험료를 조금 빠르게 올리겠다라는 안을 내놓긴 했는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계단 효과가 발생하죠. 39세까지는 그럼 천천히 내고 네. 40세부터는 무슨 죄가 있어서 보험료를 많이 내느냐 가족 구간. 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제 변명이 좀 뭐 궁색해집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알려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가장 불안한 부분은 고갈 때문에 국민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젊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고갈과 상관없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라는 건 인식을 조금 강하게 시켜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렇죠.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홍보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 많은 국가들 중에 재정이 어려운 나라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국가들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없거든요. 나라에서 돈 찍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안심부터 좀 심어주는 게 1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